신중호의 신중한 시선입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중요한 지표를 갖고 시장의 시선을 조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시장 지난주의 동향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증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주 초반 파월의 긴축 스탠스로 인해서 50bp 확률, 그러니까 3월 23일에 결정이 될 수 있는 이 연준의 금리가 4.75에서 5.25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을 된 그런 주 중반이었습니다. 상원에서 데이터를 볼 때 긴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촉발된 이 파월의 긴축 스탠스, 그리고 하원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또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라는 게 파월의 어떤 노이즈다라는 해석도 나왔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주 후반에 불거진 실버게이트의 파산, 더불어서 실리콘밸리 뱅크, 즉 SVB의 폐쇄와 이에 따르는 조처로 인해서 은행주가 급락하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만, 또 다른 이슈, 즉 리만급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또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강한 투자 심리 악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FDIC,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금보험공사인데, 미국의 이 예금보험공사가 즉시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자들을 위해서 산타클라라 금리 예금보호은행을 설립을 했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갖다 맡기는 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예금이 증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뱅크런이 발생할 텐데, 이 뱅크런의 가능성을 사전에 조치해주고 있는 게 이 미국의 FDIC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뉴스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SVB에서 나가 있는 대출들, 그리고 채권들이 지금 상각, 즉 손실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준에서 보강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경기에 대한 방향성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금융위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그 기로에서 지난 새벽에 예금과 대출 그리고 채권에 대한 조처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표와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를 먼저 볼까요? SVB가 조금은 너무 큰 이슈였기 때문에 가려졌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이 고용과 관련된 물가 지표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미국의 CPI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은 미국 고용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는 지표인데, 고용 지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가에서는 예상치가 22만 건 정도 전월 대비 늘어나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31만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높아졌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SVB라는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국 증시에서는 초반에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31만 건이나 나왔는데 왜 증시는 상승 출발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여기 시간당 평균 임금에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 예상보다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0.4%보다 더 낮은 0.2%, 그리고 전월에는 0.3%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고용은 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노동 참가율은 62.4%에서 62.5%로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고용이 더 되고 있는데 임금은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용으로 인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물가의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앞으로 이번 주에 나오는 이 CPI가 주중반에 나오는데 아마 파월의 어떤 그 강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녹여줄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치는 5.8%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다음 주에 물가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소위 말하는 스포를 한 상황인데, 전월에 6.4%에서 아마 5.8%로 내려오면
연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아마도 주 중반 이후에는 크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용지표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낮아졌을까? 원인은 IT 쪽의 고임금자들은 감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레저라든지 숙박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83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이 33달러인데 그거보다 10달러나 덜 받고 있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고용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IT는 40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감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시간당 평균 임금을 낮춰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재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재만 보고 있는데 이런 호재거리도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 CPI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이 갭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질 임금입니다. 임금이 올랐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강한 긴축을 통해서 이 빠르게 CPI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임금보다 CPI가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 중반에는 오히려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 CPI보다 더 높은 수준, 연준이 바라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경제TV, 대부분의 보고서가 아마 SVB에만 집중을 할 텐데 우리 이거를 보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라는 거를 꼭 인지하셔서 주중반에는 CPI가 6%를 깨고 내려오면 오히려 강하게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멘탈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어로 써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실현 손실이라 그래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한 긴축을 통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즉 금리가 상승을 하면 갖고 있는 보유 채권의 손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800억 달러까지 손실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SVB와 관련된 이슈가 도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 자체가 6,800억 달러라는 그런 명목성의 가치만 보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전체 은행의 자산이 무려 230조 달러나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은행 자산에 대비해서 미실현 손실은 0.3%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금액 때문에 은행권이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준과 FDIC가 빠르게 나온 거죠. 그런 악영향이 크게 있지 않을 만한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권이 무너진다 그러면 정말로 리만급 파산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나비 효과를 사전에 차단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험을 했었어요. 이때 2019년에 미실현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QT, 즉 자산을 축소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QT를 시행하다 보니까 미국의 자산 긴축 그리고 QT로 인한 RP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연준이 어떤 제스처를 했을까요? QT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마무리 국면으로 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리 인상의 여파는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고 더불어서 QT까지도 조금 멈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인데요. 제 얘기보다 골드만삭스 분석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이번에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행이 들고 있는 투자 등급 회사채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가 있는 돈이 계속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 회수를 당하면서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방은행이 들고 있는 회사채 시장의 보유 비중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더불어서 지방은행의 점유율이 낮고 상당히 잘 분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고, 이로 인해서 자산과 부채와의 불일치, 유동성 위험은 희박하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긴축의 우려가 줄어들고 당국의 신용위기 차단이라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언론에서는 이번 주 초반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나올 거고, 미국 내 16번째 은행이고 08년 이후에 가장 큰 파산이다라는 자극적인 뉴스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노이즈이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저희들도 이렇게 손실 금액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를 몰랐었던 게 2008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이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은 중기적인 시각에서의 얘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우하향하는 차트,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런 우하향 차트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우하향 차트가 어쩌면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이슈가 이번에 긴축에서 나타난 실리콘밸리 뱅크의 사태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차트가 의미하는 거는요, 전 세계 지수가 미국 S&P 대비 얼마나 흐르고 있느냐, 즉 상대 지수라는 겁니다. S&P 대비 전 세계 지수의 성적은 어떻지라는 건데, 계속 S&P가 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으로 갔었던 돈들이 어떤 현상을 발생했었냐? 빅테크, 그리고 벤처 캐피탈,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영광, 이게 지난 10년간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 10년간의 사이클이 종지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불거진 게 바로 SVB의 파산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에 2022년부터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의 성적이 올려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S&P의 PER이 무려 18배입니다. 근데 유럽은 12배, 한국도 12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 성장주들이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에 있는 은행이 파산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의존도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글로벌 연기금들,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는 미국이 아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국가와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 발생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이런 확산의 분위기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래 미국은 무형자산으로 커왔었던 사이클이었어요. 10년 동안에 금리를 계속 낮춰주다 보니까 유형자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돌려야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낮추고 무형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만으로 돈을 자금받아서 그거 갖고 점유율을 늘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난 10년간의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전쟁도 터지고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산, 이게 전쟁이 터지더라도 당장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 국가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시대에서 유형자산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트입니다. 조금은 희망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드리려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 중심으로
무형자산, 금리를 낮춰주고 빅테크 이렇게 자산이 쏠려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바뀌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SVB 사태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은 어쩔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 보여드렸던 고용지표에서의 희망적인 시그널, 두 번째 보여드렸던 그래도 미국의 미실현 손실에 대해서 연준도 파악하고 있고 미국의 예금자 보호, 즉 FDIC도 파악을 해서 간밤에 상당히 빠르게 대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1년의 이 사태를 보니 미국으로의 쏠림은 조금은 완화시켜야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성장이 나오는 쪽이 어디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성장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기대해 있다 보면 한국의 원화도 지난주에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이번 주에는 주 초반 이후에 전략 후강으로 강해질 가능성도 저는 내비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어지러웠던 주말이었습니다. 저도 이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악재로만 해석할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희망적인 목소리를 좀 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호의 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